오늘 녹음은 시대예보 그 두 번째 책입니다. 호명사회. 홀로선 각자 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자의 사인에 쓰여있는 글귀네요. 송기령 씨는 시대의 마음을 캐는 마인드 마이너입니다. 그럼 시작하는 글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보인 시대예보. 핵 개인의 시대에서는 지능화와 고령화가 나선처럼 꼬여지며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 핵 개인의 탄생을 예보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으로 사회화, 조직, 가족 문화의 전환 관점에서 권위의 시대에서 핵 개인의 시대로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보에서는 개인의 삶과 자각의 관점에서 핵 개인의 탄생과 그 이후의 변화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 한 핵 개인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찾고자 하나 어느덧 같은 목표를 지향하며 경쟁의 인플레이션을 겪습니다. 결국 자신의 길을 찾으려 한 개인은 핵 개인으로 거듭납니다. 그 후 자립한 핵 개인들이 대등한 연대를 통해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호명사회가 도래함을 예보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핵 개인이 예전의 장인과 동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전문화로 무장한 핵 개인들은 조직이라는 형식이 아니어도 다른 핵 개인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더 섬세한 협업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단위가 개인으로까지 작아질 때 그를 부르는 호칭은 그의 이름 자체가 됩니다. 홀로선 핵 개인들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사회, 호명사회가 다가옵니다. 호명사회는 조직의 이름 뒤에 숨을 필요도 없는 사회입니다. 자신이 한 일을 책임지고 온전히 자신의 한 일에 보상을 받는 새로운 공정한 시대가 옵니다. 최근 영화 유튜버와 여행 유튜버들이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시간이 넘는 영화를 15분 안에 정리해주는 클립들은 그 영화를 선택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압축된 클립만 보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행도 이미 유튜버가 다녀온 곳만 찾아다니는 여행이 선호됩니다. 그렇다면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본 것을 인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영상의 풍광을 충분히 보고 나서 아예 여행을 가지 않기로 한다면 여행이라는 단어를 없애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한 것과 같습니다. 마치 영화 토탈 리콜 속 여행처럼 실제 삶을 제거하고 효율만 극대화한 무력한 삶을 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실제 삶을 잘 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가상의 멀티버스 속 나의 실수와 불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작한 시뮬레이션이 의도치 않게 무한 확장되면서 본편의 삶을 제거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번 시대예보 호명사회의 1장과 2장에서는 시뮬레이션 과잉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경쟁의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자신을 찾고자 하는 핵개인의 자립과 그들의 연대를 설명합니다. 유동성이 커지는 사회에서 각 개인은 스스로의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자립을 도모합니다. 자립을 위한 덕목은 지능원을 빠르게 수용하는 개방성과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는 주체성입니다. 마지막 5장에서는 호명사회의 도래를 예견합니다. 전반부에서 설명한 시뮬레이션 과잉과 경쟁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시대의 빛처럼 다가옵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 주체적인 삶을 원하는 각자의 각성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자 하는 핵개인의 탄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설명한 자립과 연대의 과정은 홀로선 핵개인이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갈 것인가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각성과 실천을 통해 핵개인들은 서로가 완성되어 대등하게 협력하는 새로운 관계를 도출해 나가게 됩니다. 각자가 조직에 앞서 이름을 알리고 스스로 선 핵개인들이 서로 존중하며 교류하는 선택의 연대는 서로를 칭할 때 온전한 그의 이름을 부르는 호명사회로 완성됩니다. 그럼 1장으로 시작합니다. 시뮬레이션 과잉. 삶은 편리해지지만 편안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의 뜻처럼 우리는 서로의 안전함을 매일 습관적처럼 묻지만 막상 선뜻 답하기는 어려워지는 불안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녕함을 느끼지 못할까요? 모든 문제의 답을 풀 수는 없지만 그 실마리를 위험에 대한 과대 인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발전된 기술은 수고로움을 덜어주지만 증강된 기능으로 얻게 된 시간만큼 사람들은 새로운 욕망을 갖게 됩니다. 물질 세계가 풍요로워질수록 우리의 욕망은 커져만 가기에 기대와 현실의 간극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팬데믹 시기에는 막연하며 과도한 정보로 인해 역기능적 불안이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감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 생존 확률을 높여주는 기제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고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일상 기능을 저하시킬 정도의 불안을 역기능적 불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이 모든 이에게 같은 밀도로 다가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불안이 세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경우는 기후변화에 따른 공감과 대처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먼 미래에 벌어질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성에 민감하고, 기성세대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미래가 당면할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가올 위기를 인지한 이후에 행동 변화 역시 같은 무게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집단의 크기가 동네 친구에서 전 인류로까지 확장되는 세계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수많은 입력이 폭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람들은 더욱 많은 불안을 느낄 뿐 아니라 상대의 불안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안이 커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불안감을 잠재우려 노력할까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시뮬레이션 과잉입니다. 시뮬레이션 과잉의 이유로는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양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욕망이 커진 것에 기인합니다. 시뮬레이션 과잉의 또 다른 이유는 누군가의 욕망과 실현의 환상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전시되는 초연결 사회를 현생 인류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그 모색을 돕습니다. 꾸준히 발전해온 문명에서 모의 실험이라는 뜻의 시뮬레이션은 과학적 성과를 끌어낸 산물입니다. 100층이 넘는 마천루, 거대한 항공모함, 수백 명이 함께 이동하는 비행기를 이 시뮬레이션의 힘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현대에 이르는 기술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선배들의 시도는 아름다웠으나 문명의 발전은 위험의 크기에 반비례하여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70년간 폭증한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 기술은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실험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범주에서 시뮬레이션은 어느새 부가적인 기능이 아니라 필수적인 첫 걸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인류는 시뮬레이션을 일상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휴대폰 속 상호작용이 거대한 시스템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대성한 결과는 OTT 서비스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찾아주거나 가족과의 휴가철 이동을 최단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 없는 운전은 엄두를 낼 수도 없습니다. 이 구조의 근원적 문제는 시뮬레이션이 부당하거나 무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재적 오류를 제거해 주어 유한한 삶 속 무의미한 시도를 막아주기에 시뮬레이션은 자원의 적정한 분배와 개인들의 삶에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유의미한 발견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시뮬레이션이 추구하는 목표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 발생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향점이 모두 같은 기준으로 한 곳에 모여 시뮬레이션 과잉이 발생한다면 그 과잉이 경쟁을 강화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확실한 것은 편리를 추구하는 우리 중의 특성상 시뮬레이션에 도움 없이 살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절한 시뮬레이션을 할 것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시뮬레이션은 서로 다른 4가지 정도의 패턴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회피적 시뮬레이션입니다. 대단한 사회적 성공을 거두거나 거대한 부를 거머쥐기는 어려울 것 같을 때, 중요한 도전은 미뤄두고 작은 일의 효율화와 최적화에 매달리는 경우입니다. 가늘고 길게 살아가고자 하는 소시민적 욕망을 반영하기도 하죠. 두 번째는 경쟁 과다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때는 외부의 환경 변화로부터
지속적인 자극을 받아 생존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러한 입력과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압도된 사람은 스트레스로 무엇이든 실천하기 어려운 행동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세 번째는 자기 충족적 시뮬레이션입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자극받아 각성한 개인은 스스로의 혁신을 위해 변화의 첫 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목표와 실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로운 소득원을 위해 매일 몇 페이지씩 아무 책이나 읽는다거나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글로 쓰는 것과 같은 행위는 자기 만족감을 가져다 줄지 몰라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 충족적 시뮬레이션은 궁극적으로 번아웃과 탈진을 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적응적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역시 외부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부터 출발하나 스스로가 변화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결과를 바꿔보려는 실천적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사회에 다가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 그 원리와 활용에 대한 교육과정을 알아보고 수강하고 그 다음에 커리어로 연결되도록 기획하는 것입니다. 적응적 시뮬레이션은 작은 성공의 경험이 반복되며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해 점진적인 개인의 발전을 독려합니다. 네 가지 시뮬레이션 중에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모두에게 공유되면서 각자가 더욱 정교한 계획을 세우면 이것이 다시 전체적인 비효율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한산한 길로 모두가 움직이면 곧 그 길이 다시 정체 상태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확대되고 정보가 공유될수록 정보의 비대칭에 의해 이익을 누리던 산업의 이익률이 줄어듭니다. 정해진 전체 크기에서 자기 몫을 늘리고자 하는 소극적 경쟁 사회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쟁이 가속화되면 모두가 가져갈 수 있는 순이익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다양한 선택지를 자기의 가치 기준에 두고 각자의 미래를 시뮬레이션 한다면 모두가 다양한 결과를 도모하는 건강한 사회에 이룰 수 있습니다. 제2장 상호 경쟁의 인플레이션. 경쟁이 과잉되는 이유는 초연결을 통해서 정보를 너무 많이 접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모두 모아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화를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두가 같은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최적화가 돋보기로 모은 햇살처럼 작용하면 상호 경쟁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호 경쟁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기저에는 선발이라는 시스템의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자격을 시험하는 것에서 출발한 경쟁이 적자가 아니라 최적자만을 남기는 것으로 격화되며 어느덧 본질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호 경쟁의 인플레이션은 개인과 사회 양쪽 모두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규칙이 만들어진 데는 각각의 이유가 있으나 어느덧 참여자들이 더욱 똑똑해지고 경쟁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초기의 목적과 본질은 잊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그 어떤 선발 시스템도 지원자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합적인 사람의 재능과 능력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아직 우리 인류가 풀지 못한 숙제와 같습니다. 상호 경쟁의 인플레이션으로 야기되는 취약성은 선발이라는 시스템에서 출발합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는 시스템에서 최후의 목표는 상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조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 선발이라는 시스템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자격을 검증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가 선망의 대상이 되어 원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발생합니다. 선발 평가의 난이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지원자는 준비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발 시스템이 강화될수록 합격 후 개인의 지속적인 발전이 독려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자격을 얻고 나면 소수의 동료와 치르게 되는 경쟁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낮은 밀도의 경쟁에서는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워 고인물이 되고 자신도 모르게 혁신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시점에서의 개인의 우열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의 삶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며 성과를 헤아려 보는 방식입니다. 문예지 추천으로 등단하여 문인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채널로 글을 발표하거나 웹소설과 웹툰처럼 플랫폼을 통해 독자와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도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험을 잘 본 이가 평생의 혜택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거듭난 이가 스스로 성장하며 그 날카로움이 주머니를 뚫고 나올 때까지 모두가 기다려주고 지켜보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는 스스로 자신만의 일가를 이루는 모습으로 거듭나려 시도할 것입니다. 이때 개인의 활로를 막는 것은 두 종류의 아니란 태도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지금처럼 흘러가리라는 믿음이나 희망의 의지에 안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갑작스러운 행운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리라는 소망에 기대는 것입니다. 로또 같은 거 말하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냉철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의 감각과 역량을 면밀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분야를 좋아한다라고 표현할 때 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말합니다. 그 산업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창작에 참여해 본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서 완전한 본업이 아닌 취미나 부업의 영역이라 해도 타인으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조회를 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영역을 본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본진이란 뚜렷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여 경험을 쌓아가는 분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증명코자 하는 이들은 각자의 스토리를 자신만의 속도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술을 좋아한다면 지금부터 술을 배워 직접 만들어 보거나 전통주를 만드는 술도가를 방문하고 애호인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며 누룩의 맛과 향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선발당하기 위한 노력은 막연히 국영수를 중심으로 예습복습해 일단은 대학에 가는 것이고, 축적을 쌓는 것은 직접 식자재를 골라 요리하고 여기에 어울리는 와인을 찾아서 맛보며 경험과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날 새로운 시대에서는 특정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아는 사람들이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스스로 자립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획득하는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욱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자신의 본진을 고르고 그곳에만 매진하는 일이 언뜻 개별적 선택의 집합에 불과한 듯해도 전체 집단으로 보면 경쟁으로 인한 낭비가 없어지는 효율화에 도달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각자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제3장 호호에서 자립을 찾다. 호호, 좋아함과 싫어함입니다. 우리는 사회라는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체의 균형을 유지해 나갑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업이라 칭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직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와중에 그 근간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N잡너라는 용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N잡너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잡인 본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수의 정체성을 추구하고자 할 때 오히려 더욱 필요한 것은 깊이 뿌리내려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주력 분야의 확립입니다. 사회와 산업의 혁신 속도가 빨라질수록 개인의 커리어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핵심은 축적의 시간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눈여겨봐야 할 이들은 그 축적의 시간을 평가하고 이해하며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즉 고객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주는 사람이 아니라 알아봐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행위를 팔기보다 의미를 팔고 자신의 진정성을 제공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조예와 취향이 될 것입니다. 이 조예와 취향을 중심으로 형성된 단골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업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나의 좋음과 싫음, 즉 호오가 본진이 되는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고유한 재능을 발견하고 이 재능이 현 시대에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과정의 출발점은 개인의 호호, 즉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프라인 경험과 유통업을 아우르는 산업 분야에서는 부가가치가 중요한 화두입니다. 투명성 사회에서는 가격의 압력이 커지면서 기존의 마진이 극한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각 판매자는 자신의 부가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분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유통업의 미래 전략은 자동화를 통한 비용 경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직접 만나는 접점에 있는 이들이 소비자를 향해 그만큼의 공감과 배려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유통 경험에서 즐거움과 감동을 느낀 소비자가 아낌없이 비용을 지불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유통업은 자동화의 파도 속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각자의 직장은 그의 무대와 같고 조회와 숙련을 펼치면서 고객을 만나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인이 운영하는 초밥집이 그런 경우입니다. 8명이 식사하는 스시바를 디자인하고 그 중심에 선 요리사는 무대의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우아한 손놀림으로 정성껏 초밥을 집니다. AI의 보편화가 이끄는 산업적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직업적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느끼게 하지만 반대급부를 살펴보면 진화와 적응의 경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경로의 출발점은 고유성을 지닌 자신만의 무대입니다. 본진에서의 깊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고 호호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화합을 찾으며 숙련을 바탕으로 시간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는 과정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서 시작한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삶의 다양한 현상과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AI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내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가장 새롭게 떠오를 자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이고 두 번째는 질문을 구체화하는 힘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갖고 시도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 질문을 이어가야 합니다. 기존 질서와 관행에 대한 파괴의 출발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환경 변화에 맞춘 시스템의 현행화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기존의 믿음을 흔드는 답을 담대히 수용하는 대범함이 발전적 해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빠르게 다가오며 기업들은 자동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되거나 인간의 형태를 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하여 인력을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혁신이 만약 성공한다면 외주화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택배 상하차 일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택배 상하차 일용직을 관리하는 외주 업체까지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대형 쇼핑몰의 청소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이 편해지면 결국 나는 불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수고스러움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자기 사업을 꿈꿀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금부터 단골을 만들어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AI를 통해 우리는 노동의 종말을 희망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노동이 강화됩니다. 이제는 작업의 밀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잠시도 쉴 틈 없는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노동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자신만의 원테이블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모든 과정을 스스로 처리하고 스스로 관리해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먹고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축적되는 자기만의 일을 하며 단골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이 미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제4장 선택의 연대. 사회가 수직에서 수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평등함을 기반으로 한 연대가 이루어집니다. 연대는 연좌의 끈을 끊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의 잘못이 공동의 잘못과 같다는 공동체적 결속은 모두를 침묵하게 하는 그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연좌를 경험해 왔습니다.
학교에서 한 학생이 잘못된 행동으로 전체 학급이 받았던 단체 기합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공동 책임으로 포장된 징벌적 분배를 우리는 연좌라고 불러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연좌를 넘어서 새롭게 찾아오는 건강하고 대등한 모둠을 연대라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자신의 의지로 연결된 대등한 네트워크를 연대로, 누군가의 불안으로 강제로 속박된 네트워크는 연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능력을 나누고 각자의 부족함은 선의로 메꿔주는 아름다운 협력은 연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연대는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형태의 관계와 시스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제 시스템의 몰락과 함께 나타나는 지식 전수 방식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취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체성 공동체의 형성입니다. 세 번째는 다정함의 중요성입니다. 과거 데이터화나 자동화가 없던 시절, 눈으로 가르치고 몸으로 배우던 방식은 반드시 오랜 전수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제는 장기간의 도제 시스템을 통한 기술 전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식의 체계화, 표준화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만약 배움의 과정이 수월해 끝까지 이수하는 것이 순조롭다면 그 분야는 돈이 되기 어렵습니다. 쉽기만 한 일로 부가가치를 낼 수 없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당신의 직업이 어렵기 때문에 당신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모든 사례를 지속해온 인류는 종의 특성상 함께 있을 때 안온감을 느끼며 행복감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연구자들은 증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모하는 선택의 연대는 다중자아를 갖는 현상과 맞물리며 예전에 단일하고 끈끈했던 결속이 옅어지는 와중에 함께 흔들릴 수 있는 정체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대한가족의 개념은 이제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존의 시도는 지금껏 편협한 지역주의로 일컬어졌던 문제들이 자연스레 이완되는 선물로 다가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 장르를 통해 정체성을 공유하고 선택의 연대를 형성하는 이들의 모습도 관찰됩니다. 성 정체성에 대해 원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못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스스로 선택한 가족을 의미하는 하우스라는 연대도 있습니다. 하우스에 속한 이들은 서로를 가족으로 지칭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쓰여왔던 그 가족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변화가 많은 시대에서도 예전의 끈끈함을 떠올리게 하는 시도가 관찰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다정함이 켜켜이 쌓이고 종종 각자가 선 자리에서 넘어질 때 그물망처럼 받쳐주는 안전함 속에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농촌 사회와 같이 먹을거리를 나눠 먹으며 한 동네에서 오랜 시간 교류하는 모습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전과 다르게 매정해졌다거나 그 다정함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도시적 구조 속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느슨한 연대감은 필요하며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다정함은 반드시 끈끈함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일까요? 끈끈하지 않지만 다정한 상태에 대한 우리의 욕망은 다양한 경험 속에 섬세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정함과 적절한 거리감 사이에서 황금률을 찾는 것은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를 찾아가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행동입니다. 불쑥 친한 척을 하며 상대와의 거리를 좁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일에 바빠 상대에 대한 배려를 놓치는 것도 아닌 다정함과 적절한 거리에 골디락스 존이 확장하는 연대를 위한 전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장, 제5장 호명사회의 도래입니다. 이제 조직의 이름이 있던 자리에 개인의 이름이 대체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발견과 발명이 우리의 눈을 유혹할 만큼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DTP라 불리는 데스크탑 퍼블리싱 시스템의 개발로 형성된 1인 출판사 같은 것이 그 직접적인 예시이며 혼자서 미디어 회사를 운영하는 예제까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의 극소화는 조직을 1인 기업까지 축소시킬 수 있고 몇몇 창작 업종을 넘어선 영역까지 그 범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동화와 극소화가 이끄는 사회,
개인의 이름이 더욱 드러나는 사회에서는 온전히 자신이 만든 것을 세상에 알리며 성과를 쌓아나가는 일을 해낸 노력과 열정에 많은 이들이 열광합니다. 자신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온전히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들은 속도와 품질에서 모두가 함께하던 시스템보다 우위에 서게 됩니다.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가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우월하기 때문에 조직은 이러한 대등함과 호명의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름을 갖고 조직을 떠나 독립하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조직에서도 열심히 한다면 자기 이름을 드높일 수 있다는 선언으로서 조직의 생명력을 더욱 건강하게 지속시킬 방법이 됩니다. 즉, 호명사회로의 전환은 당위에 의한 제한을 넘어 조직과 개인 양쪽 모두에 유리한 흐름인 것입니다. 저자는 그 예로 충주시 홍보맨인 김선태 주무관이 운영하는 유튜브 동영상 충TV 채널을 소개합니다. 작아지는 조직과 커지는 사람의 역학관계와 곳곳에서 눈에 띄는 이름들을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이유입니다. 한 번이라도 정체성의 위기를 겪은 사람들은 본인을 독립된 주체로 설명할 필요를 느낍니다.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직업적 명칭에만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순간 어떻게 이 회사를 제거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퇴사해야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서사를 만들어갈 고유한 무대에 대한 고민에서 나의 이름으로 살아갈 출발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성한 이들은 이미 아카이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단 그 아카이브는 자신을 위한 것으로 상대에게 인정받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경력과 이력으로 점철되던 성긴 기록은 이제 메일의 조밀한 기록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 스토리로 연결된 아카이브는 각자의 서사를 단단히 증거합니다. 내가 교류해온 사람들의 교집합이 곧 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긴 글이 나입니다. 내가 좋아해서 시간과 열정을 쏟았던 일들이 나입니다. 내가 남긴 나의 흔적이 바로 나입니다. 그 자료들을 통해 나의 안에서 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보의 과잉으로 지금 당장 한 걸음을 떼지 못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 멀리 먼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세상에 불릴 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덕목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자신이 해온 일들과 자신이 살아온 궤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숨겨진 곳은 없습니다. 지금껏 조직과 팀의 이름으로 꽁꽁 싸매고 숨겨졌기에 이름을 드러낼 수 없었던 개인들이 응원과 더불어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얻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그가 속한 조직을 빛나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수식어를 다 버리고도 설명 가능한 사람은 단순히 유명인이 아닙니다. 그보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의 두 번째 덕목은 동료를 모으고 선의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힘입니다. 이는 대등함에 대한 높은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품성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의 이름을 더 뚜렷하게 호명할 수 있을 때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불릴 수 있는지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함께 좋아하는 동호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일상적 즐거움을 나누는 네트워크로 작동합니다. 모이는 것을 넘어서 지속하는 것을 고민할 때 많은 이들이 대등함이 전제되어야 함을 깨달았고 연대의 방식은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름으로 바로 선다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며 혼자 주인공이 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럿이 모여도 배역을 나누어도 각자의 삶에서는 모두가 주인공일 수 있도록 인정하고 존중하며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이름을 찾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연대를 만드는 일은 새로운 세대의 전유물일까요? 최근 자립의 기회가 더 많이 생긴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더 빠르게 적응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확률의 문제일 뿐 누구도 자립의 기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가 누군가에게는 천천히 오고 누군가에게는 빨리 오듯이 호명사회 역시 누군가에게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누가 현행화를 먼저 하느냐의 것입니다. 오롯이 자립한 핵 개인들의 대등한 연대는 자신의 이름을 찾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호명사회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중년이라도 20대, 30대와 대등한 연대를 만들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70대, 80대 어디 연대할 수 있으면 당신은 호명사회의 일원입니다. 당신이 중년이라도 조직에서의 직유나 전 직장의 직함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동호회의 닉네임인 누구누구님으로 불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의 아카이브를 쌓을 수 있다면 호명사회의 일원입니다. 호명사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살아왔던 시대를 뒤로하고 당시의 영광으로 포장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들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이제 정보에 현혹하는 AI가 맡았으니 사람의 역할은 새로운 현상을 감지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쪽으로 점차 이동할 것입니다. 문제를 찾는 관점은 세상을 낯설게 보고 다르게 보고 비틀어 볼 때 더욱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수하게 펼쳐진 질문 속에서 현실을 관통하는 획기적 질문을 찾는 일은 아직 인간의 역할로 남은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신과 지식은 하나의 웅장한 태양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거대한 LED 전광판에 아주 작은 픽셀들이 제각기 빛을 발하며 세상의 다채로운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각자의 각성과 발견이 우리 시대의 지혜를 시시각각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의 불을 밝히는 것은 전체에 대한 명령이 아닌 각자에 대한 호출입니다. 모두가 한 방향의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성을 지닌 개인들이 저마다의 환경에 맞춰 세상의 부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분산된 우리는 실시간으로 새로운 지혜를 계산해 나갑니다. 이제 새로운 호명사회가 다가옵니다. 핵 개인의 각성은 자립 후 상대에게 인지되고 불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름에 책임을 지는 이들의 수평적 연대는 각자가 스스로 완결하여 이름의 값을 해내는 신뢰의 사회를 형성합니다. 서로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에 부응하는 자기 완결성의 사회, 호명사회가 다가옵니다. 오늘 녹음이 좀 길어졌지만 내친 김에 그냥 하나로 다 묶어버렸습니다. 이미 도래한 호명사회에서 아직 자기 이름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자기 이름 하나씩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